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화입니다. 교육부가 최근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을 발표하고 권역별 공청회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에 오는 31일 개편안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수능 개편안의 핵심은 학생 간 무한 경쟁, 과도한 시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수능 과목 일부 또는 전부를 절대평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절대평가도 장단점이 있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대학 입시에서 불리해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사톡톡 오늘은 수능 절대평가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보완해야 할 점을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시는 패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일현 지성교육문화센터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곽병권 대구시 진학지도협의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강주영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회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마지막으로 민정원 대구 참교육 학부모회 정책실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교육부가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치를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편안의 핵심은 수능 시험 일부 또는 이제 전부를 절대 평가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인데요. 현재 학교 시험 그리고 또 대학별 시험 모두 상대 평가고 수능 시험은 이제 한국사 그리고 올해는 영어가 절대 평가죠. 근데 이 절대 평가제 과목을 더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전부로 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수능을 절대 평가제로 바꾸려고 하는 이유를 우리 패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수능 체제나 과목을 바꿔야 하는 필요성이 2015년에 2015 개정 교육안을 고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문이과 구분을 없애고 인문사회, 과학기술의 기초 소양을 가진 융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게 이 개정 교육안의 이 교육 목표인데 이 시안이 적용되는 학년이 현 중3입니다. 또 현 중3이 수능을 치는 게 2021학년도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3년 전 예고제도 있고 이 수능 과목을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가 또 어떤 체제로 출제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 지금 바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논의가 있는 겁니다. 네, 곽병권 회장님. 예,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이제 우리 문이과를 없애고 융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공통사회, 공통과목을 도입했고요. 그리고 2, 3학년 때 학생의 어떤 진로에 맞게끔 선택을 강화하기 위해서 선택형 교육과정을 도입했습니다. 이 교육과정을 어떻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험이 이제 거기에 맞게 개편돼야 되는데 이 수능을 이제 모든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듣는 어떤 공통 과목을 이제 평가하자는 의미에서 절대 평가를 도입했습니다. 이 범위는 주로 이제 1학년 범위가 되겠고요. 그리고 2, 3학년 때 학생들이 이제 선택 과목이 이제 도입됨에 따라서 배우는 과목이 다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2, 3학년 과정은 이제 수능에서 빼자는 것이 그 정부의 어떤 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강주영 선생님은 이제 교육제도 개혁 운동에 많이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점수지상주의로서 입시가 진행됐었는데 그러한 입시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보이고요. 과연 수능에서 1, 2점 차이가 실력의 차이하고 같으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교육부, 교육당국 자체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공교육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고요. 또한 수능의 근본 취지가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맞춰가는 것이 지금 절대평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정원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교육 목적에 맞는 고등학교 교육을 살리자는 그런 취지인데요. 그 고등학교 교육이라는 것이 민주시민 기초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이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지금 우리의 수능이라는 것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그런 인간들을 양성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창의성이 말살되는 거고요. 그래서 적어도 문제풀이식으로 인해서 또 변별력 때문에 사지선다형 인간은 만들지 말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곽병건 회장님, 그 수능 개편안이 이러한 이안이 있지 않습니까? 예.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1학년 과정에 새롭게 공통사회 공통 과목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평가의 어떤 의미가 생겼기 때문에 네. 현 수능과 달리 이제 새롭게 4교시에 공통사회 공통과학이 절대평가로 도입되었습니다. 네. 그 외 나머지 과목 수는 똑같은데 네. 이제 1화는 이제 소위 말하는 절대평가의 수를 4가지, 즉 네. 이제 기존의 한국사화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영어, 네. 그리고 공통사회, 공통과학,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5교시에 실시되는 제2외국어가 네. 절대평가가 되겠고, 2화는 이건 부족하다. 2015 개정교육과정을 위해서는 이 7과목 전체를 모두 절대평가로 평가해야 된다는 네.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네. 이 안은 국어, 수학까지도 절대평가로 하겠다. 네. 이런 안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이 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전문가들,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먼저 학부모부터. 저는 그 말씀해 이란에 대해서 장점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네.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이유가 썩은 반찬을 가지고 새로운 밥상을 차렸다고 해서 그게 신선할 수가 없거든요. 네. 교육부의 무능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 네. 또 사교육은 국어 수학에 있어서 절대평가를 지금 하지 않고서 상대평가로 가겠다는 것은 네. 사교육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의 무게도 더욱 가중될 것이고 학부모는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리고 교사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네. 지금 상대평가에서 일부만 절대평가를 시행하게 되면 네. 안함만 못한 결과가 나올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사교육적으로 국어 수학의 풍선 효과가 일어날 것입니다. 네. 뭐 사교육의 부담이 줄어든다기보다는 사교육 중심이 옮겨가는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문제를 제시했던 네. 그런 근본적인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이러한 자체가 좀 문제가 많지 않나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곽 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 들으셨죠? 예,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네. 그 정부가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이렇게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었는데 이렇게 네. 되면 이 수험생이나 학교 현장이 너무나 큰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절대평가를 가기 위해서 어떤 단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가 많은 고심을 한 끝에 네. 그 절충안인 일안을 도입하지 않았는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전체적으로는 곽 회장님 견해에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은 입시 현장에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어떤 교육 목표를 가지고 고교에서 하든 간에 대학은 어쨌든 학생들을 변별해서 네. 학교에서는 절대평가를 해도 대학은 상대평가에 의해서 10명을 뽑는데 100명이 지원을 하면은 네. 뭔가를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네. 네. 과도기적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에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네. 하나의 고육책으로서 생각해 볼 수는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혼란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란이 우선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혼란들을 방지하고자 3년 예고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극심한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3년 전에 입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네. 그 혼란을 줄여주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 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다가 다시 또 혼란이 있을 우려가 있어서 일부만 상대평가한다라고 하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만든 그 의도 자체도 많이 희석화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암기식 문제풀이에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했던 교육부 자체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암기식 문제풀이가 한계가 있는데 그거의 대표적인 게 현재는 수능이지 않습니까? 그 수능의 한계점 역시나 그대로 인정하고 가겠다는 거기 때문에 일부 상대평가를 놔둔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 말씀은 맞는데 네. 강 선생님께서 만약 대학이라면 고교에서 절대평가, 수능도 절대평가를 해서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학이 10명을 뽑는데 모두 1등급이 100명이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을 추첨으로 뽑겠습니까? 아니면 대학은 뭔가를 변별해서 뽑기 위해서는 거기에 면접이나 구술이나 다른 요소들을 추가 도입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란을 지지하는 쪽은 좀 과도기를 두자. 그다음에 다소의 기존의 부작용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더라도 그다음에 이안은 아니다. 방금 강 선생님 말씀대로 무슨 이야기냐. 전면적으로 도입해서 다소 혼란이 있더라도 추진을 해야지.
아마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강 선생님이랑 생각을 같이 하는데요. 네. 우리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개혁을 계속 부르짖었고 그럴 때마다 계속 좋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지만 사교육은 계속 증가되었고 학생들의 고통은 계속 더 가중되어 왔거든요. 네. 그리고 있는 집 부모 자식들은 대학의 문이 더 넓어질 수밖에 없고 없는 집 자식들은 더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었고 네. 교육 개혁이라는 것은 적어도 전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부분이라고 해서 뭔가 더 달라지거나 그렇다면 그 전체에서 분명히 대안을 만들어가고 계속해서 그 문제들을 작은 데서부터 그걸 찾아 나가는 것이 맞지 그거를 과도기라고 두어서 이제까지 과도기라 두었던 것들이 좋은 변화를 낳은 적은 없었습니다. 훨씬 더 제가 졸업했던 그 고3 시점부터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로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더 가중만 되어 왔거든요. 네. 현실은요. 네. 저희들이 1안, 2안 나누어서 토론을 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1, 2안을 같이 놓고서 장단점을 말해야지 이게 효과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벌써 그 2안에 모든 과목을 절대 평가제로 한다는 데 대한 그 문제점이 지금 제기되면서 1안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놓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회장님. 그 뭐 다 좋은 말씀인데요. 네. 이 교육 제도라는 게 많은 그 다양한 사람들 이해관계가 이렇게 막 응집되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한 전형을 급격히 바꾸면은 그에 따라서 피해보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약에 절대평가를 전 과목 같다고 가정해 보면 우리 윤 이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그 적어도 우리가 통계상으로 한번 추측을 해보니까 약 그 지금보다 한 1등급 받는 학생의 수가 약 10배 정도까지 최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서울의 최상위권 대학인 서울대 연고대, 네. 서성한 그리고 네. 우리 최상위 학과 의대, 치대, 네. 한의대 이런 학과에서는 이 수능 가지고는 더 이상 이렇게 선발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외에 다른 전형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네. 아까 말씀대로 사교육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수능 때문에 하지만은 이 또 다른 대학별 고사가 또 도입이 되게 되면 또 다른 또 사교육비가 또 늘어납니다. 저는 교육제도 때문에 사교육비가 늘어나고 줄어들기보다는 경쟁 때문에 이 사교육비가 늘어난다고 봅니다. 예. 우리가 교육의 이념은 평등성 아니면 기회균등이지만 대학에서는 철저하게 수월성으로 필요한 인물을 뽑아가려고 네.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전부 비슷한 자격을 가진 학생들을 변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구술 면접을 보거나 네. 학식 논술을 보거나 네. 어떤 다양한 형태의 대학별 고사를 보게 되니 절대평가가 아무 대안 없이 그냥 도입됐을 때 수험생과 학부모는 예전에 나왔던 삼중고를 겪어야 된다. 네. 수능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과외해야 되고 그리고 내신 잘 받기 위해서 또 아무리 상대평가라도 그것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대학별 고사는 대학마다 다 다르니까 예를 들면 A 대학 유형 따로 공부해야 되고 B 대학 유형 따로 해야 되면은 아까 우리 민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취지가 경쟁을 완화하고 사교육비를 줄이는 건데 오히려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사교육비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굉장히 있습니다. 네. 그거는 가능성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절대평가로 가면 입시 관계자들이 가장 많이 나올 말이 변별력이라고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 변별력을 왜 내신이라든가 다른 그 학교의 어떤 성적이나 이런 걸로만 판단하시고 그걸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아니요. 수능이 절대평가가 되면 교사들의 짐은 조금 덜어질 수 있습니다. 부담이 덜 간다는 말입니다. 수능에 몰입하다 보면 학교 교육이 정상화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교육의 목적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교육이 정상화된다라는 것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알기 쉬운 것들을 제대로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통계 자료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통계 자료라는 게 그 결과적으로 주어지지만 그 통계 자료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고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현실적으로. 그 과정이 제대로 분석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제대로 된 것들이 그 노출이 되어야지만 그걸 믿을 수 있는데 사실은 보여지는 것들은 통계 자료일 뿐인 겁니다. 자료일 뿐인 거고요. 오히려 우리가 더 얘기를 해야 될 것은 그 변별력의 문제를 제기한다면 다른 부분에서 보완점을 더 많은 제도에서 그리고 대학
그 입시 쪽에서 더 많은 것을 찾아야겠죠. 그리고 대학 기관들도요. 그리고 지역 단체들도요. 제가 민생님인데 한 개 질문을 네네. 해보면요. 민생님께서 만약 네. 대학에 신입생을 뽑는 네. 뭐 입학본부장이나 입학처장이라면은 비슷한 학생들이 이렇게 올 때 네. 뭘로 학생을 뽑고 싶습니까? 아, 예를 들어서 절대 평가를 해서 수능 10명을 점수를 뽑는데 비슷하게 100명이 왔을 때 그 비슷한 예. 기준이 모든 점수를 총체적으로 낸 걸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그냥 예를 들면 현재 네네. 지금 대학이 네. 절대 평가를 하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내신 비슷한 학생 오고 네. 변별이 안 돼요. 네네. 그걸로 보면은 네. 그리고 수능 등급 비슷한 학생이 왔을 때 네. 그런데 우리는 10명이 필요한데 100명이 많은데 읽어보니 다 비슷하다. 네. 그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학생을 뽑고 싶습니까? 저는 이 뒤에 나와야 될 말이기도 한데요. 비교과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비교과적인 부분이라는 게 이게 절대 평가가 되면 학교가 교사가 자질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영향이 커집니다. 그러면 그 교사가 개개인의 교사가 가진 역량도 다르고 수업 방식이나 아이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종합적 평가, 그다음 논술, 뭐 탐구 영역 이런 것들은 너무나 무한합니다. 그것은 계속 발전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것을 받은 그 교육, 예를 들면 A라는 학교의 학생들은 문학 수업 또 자소서를 위한 그런 공부들을 미리 다 거기서 학교 교육 과정 속에서 녹아내려서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건 분명히 대학에서도 뽑을 수 있는 비슷비슷하다지만 분명히 다른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가능성을 두고서 이제까지 가져왔던 문제점들을 가지고서 그 안에서 이게 문제가 생길 것이다 자꾸 우려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교육 바뀌지 않았습니다. 정말 더 가중되었고요. 저는 오히려 옛날로 돌아가고 싶고 내 아이가 옛날이었다면 적어도 그만한 스트레스나 가중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수능보다는 학력고사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역행하는 거죠. 학력고사도 결국은 그것은 우리가 2015 개정교육안이 고시하고 있는 그 내용과는 융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거하고는 영 상반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선생님, 융복합형 인간은요. 단순 암기 반복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암기하는 부분들이 줄어들면요. 교실이 달라집니다. 교실이 달라져야지 교육이 바뀔 수 있고요. 학생들이 창의성을 가질 수 있고 융합형 인간, 복합형 인간이 됩니다. 우리가 그걸 해보지 않고서 어떻게 이걸 변별력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은 정말 탁상공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첨언을 하자면요. 이게 교육과정과 입시제도가 있는데 교육과정이 우선이냐 입시제도가 우선이냐 해서 우리나라는 60년 동안 입시제도에 이끌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인식을 하면서 절대평가를 내놓은 것이고요. 이게 그것을 위해서 2015년 그 개정 교육과정이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만들었는데 그 취지는 무색해지게 만드는 게 바로 상대평가인 거고요. 변별력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60년 동안 계속 점수만 보고 왔던 교육당국과 대학 아닙니까? 그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앞으로 3년 동안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이미 2015년도에 공청회나 여러 가지 자리에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제기가 있었습니다. 입시제도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수능을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미룬 게 올해 딱 3년 앞두고서 발표가 된 거죠. 그리고 남은 3년 동안 혹은 지난 2년 동안 무엇을 해왔느냐. 그리고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무엇을 할 것이냐. 대학과 교육당국이 이 교육과정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입시제도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골라내기 힘드니까 이전대로 하자. 학교 교육, 그래 교육과정대로 하는데 뽑는 건 이전대로 뽑을게. 그러면 과연 그 교육과정의 의도와 여기에 들어간 엄청난 연구와 지금 방금 강 선생님이 하신 말씀에 예. 그 핵심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학생을 대학 입장에서는 절대평가로 뽑든 상대평가로 뽑든 저는 상관이 없다고 봐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키 크기로 뽑든 말든 상관이 없는데 3년 예고제라는 게 돼야 되는데 지금 중3 학부모님들이 답답한 이유는 수능 체제가 확정되고 그리고 대학이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는 이렇게 뽑겠다를 지금 동시에 발표를 해야 되는데 대학은 지금 눈치를 보고 1안, 2안 중에서 결정되는 데 따라서 1안이 결정되면 그래도 좀 수월했고 2안이 결정되면은 그때 봐가면서 약식 대학별 고사나 이런 걸 추가하겠다. 그런데
3년 동안 체제를 다듬어 간다고 할 때 현 중3 학부모님은 뭔가 지금부터 3년 동안 한결같이 한길로 준비를 해야 되지. 다듬어 가는 체제에 내 아이가 고3이 됐을 때 그때 어떻게 거기에 맞추는가 이런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우리가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절대평가가 바람직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학 입시와 거의 완결된 제도를 만들어 놓고 고시를 해서 지금부터 이렇게 할 참이니까 예측 가능한 제도가 돼야 되는데 3년 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게 지금 학부모들이 최고로 불안한 요소거든요. 핵심은요. 3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교육이 필요할 것이냐 아니냐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 비리고사가 시행이 된다. 과연 됩니까? 만약에 이걸 막고자 한다면 교육부에서 이걸 엄히 금하면 되죠. 법으로 금하든지 아니면 대학별 고사를 시행했을 때 재정 지원을 자른다든지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수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교육적 요소를 최대한 줄여나가야 되는 게 그게 교육부가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되겠죠. 전 강사님 말씀에 어느 정도 찬성하는 편이지만 저희들이 이제 절대평가에 대해서 한번 의미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평가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학생이 그 기준을 통과했느냐 못했느냐 그걸 판별하는 거잖아요. 그 기준은 아마 학습 지도의 목표가 될 수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절대평가에서 우리가 1등급을 받았다 생각하면 그 학생이 그 성취 기준에 정말 우수하게 도달했다는 것을 우리가 가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저는 생각할 때 이 1등급 이상 받은 학생들을 대학에서 대부분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은 다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서양의 같은 경우 저희들 제자들이 이제 유럽이나 다른 미국이나 유학을 많이 가는데 그런 대학들은 어느 일정 수준이 있다고 생각하면 대부분 받아주고 뽑아놓고 그 다음에 학생들을 학교에서 평가하면서 유급시키고 내보내고 이런 과정을 겪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도 절대평가를 도입하려면 대전제가 저는 생각에 그 대학들이 웬만한 수준이 되면 또 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치안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 없이는 이 절대평가의 의미는 사실은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훌륭하지만은 실제 적용했을 때는 참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예, 저도 박 회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느 일정 수준이 되면은 모두를 뽑아줘야 되는데 대학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고교에서 충분히 평가해서 이 정도 된다 하면은 받아서 예를 들면은 아주 졸업을 엄격하게가 일단 받아놓고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만 졸업을 시킨다거나 이런 제도가 확실하게 혹은 학부모들이 예측 가능하게 이제 앞으로는 어느 정도 되면 받겠습니다. 그런데 졸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못 집니다. 이런 게 돼야 되는데 대학은 칼같이 정원대로만 뽑겠다 하고 고교에서는 상대평가를 내서 그 범주에 들어가는 아이들을 양산해내서 다 받아주기를 바라고 이 괴리가 이것이 제도적으로 교육부의 강압에 의하든 아니면은 이게 보장이 돼야 되지 그렇지 않는 한은 사교육도 없어지지 않고 입시 경쟁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 제가 조금 이제 동감은 하긴 하는데 근데 과연 그래서 다 받아줘야 되느냐? 그건 어떤 나라는 그렇지만 어떤 나라는 추첨으로 하지 않습니까? 추첨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몇 년씩 기다리면서 자기 순서를 기다릴 수도 있는 거. 독일 같은 경우 의대를 가려고 하면 정말 지원자가 많다라면 10년 동안 기다리면 의대를 갈 수 있습니다. 강사님. 예. 그러니까 제 말씀 더 드리면요. 변별력이 필요하다면 정말 그 변별력을 필요로 하겠지만 대학마다 바라는 인재상 다르죠. 예. 그다음에 학과마다 바라는 인재상 다릅니다. 근데 동일하게 수능 시험이라는 점수만으로 그 시험 점수, 암기식 시험 점수만으로 변별력을 확보하겠다는 것도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수가 아닌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낼 때가 이제는 왔는 겁니다. 예, 이상적으로는 맞는데 방금 말씀하신 지원자가 많을 때는 추첨을 하든지 그러면 또 1, 2년을 기다릴 수 있다. 자, 저는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열린 광장에서 공통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비슷하면은 추첨을 하고 기다리고 1, 2년 기다리겠다 이럴 때 사람마다 내 아이에게 적용이 될 때 그러면 당신 아이 지금 여기에 2년 기다리겠느냐. 제 생각은 거의 100명 중에 99명 이상은 기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입시 현장에 있으면서 우리 곽 회장님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최고의 이런 논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중적인 기준. 열린 광장에서 우리는 절대평가, 참교육 어떤 걸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러나 내야 얘기는 철저하게. 지금 우리가 문제되는 게 현 정부에서도 예를 들면 교육감이나 여러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자사고 턱 먹고 없애자 하면서 자기 아이들은 전부 자사고 턱 먹고, 그리고 예를 들면 저는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봐요. 열린 광장에서는 우리가 이상적인 교육을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자담회 공청회도 여러 번 다니고 합니다. 마치고 나면은 살모시 와서 저에게 윤생 우리 집안 수학 약한데 그때 특별한 대책이 없느냐. 네. 사실은 이런 문제가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내 아이 우리 집하고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거하고 달리 적용하는 게 활발하고 건강한 논의를 가로막는 또 이런 요소도 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좀 털어내놓고, 그래서 좋다 나쁘다보다도 학부모나 학생의 고통을 좀 줄이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여기에 접근할 수 없는가, 이런 좀 열린 자세의 논의, 토론이 없으면은 이런 걸 우리가 백날 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을 반만 들으시는데 네. 제가 추첨제도 말씀드렸지만 추첨제는 분명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변별력 확보를 위한 또 다른 방법을, 그러니까 시험이나 지식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방법을 고민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교육부와 네. 대학 당국은 지금까지 뭐 했냐는 거죠. 네. 그리고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그러한 부모들에게 혹은 학생들에게 사교육 부담이나 이런 거 없이 교육 과정에 따라서 착실하게 공부를 했을 때, 그 학업을 수행했을 때, 대학을 갔을 때 그 충분히 그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입시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네. 필요한 제가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평가가 나오면 분명히 입시 지도하시는 분들, 진학 상담하시는 분들은 변별력 얘기를 꺼낼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변별력이 무서워서 그 절대 평가가 무서워서 뒤에 뒷감당할 게 자신이 없어서 지금 내놓는 아니라밖에 생각이 들지 않아요. 우리나라 정서상 사실 대학 평준화는 어렵지만 대학들이 적어도 서열화시키는 걸 더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고, 각 대학들마다 학생들을 선발하는 기준도 절대로 똑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제도들을 계속해서 장치를 마련해 가는 것이 우리가 절대 평가를 하고 거기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것들이 이 취지에 맞는 것이지, 이게 있어서 저렇네, 이제까지의 교육 정책이 그랬다라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얼마든지 바꿔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파리 1대학, 2대학, 우리나라는 아직 정서상 이런 게 어렵겠지만 절대 평가가 도입되면서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맵을 그려나가야 되는 것이죠. 네. 이제 방금 네. 네네. 지금 강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우리가 오늘 이 토론의 어떤 그 목적 취지 중에 하나가 제1란 2안에 대한 어떤 우리 주변의 여론도 반영하면서 네네. 실제로는 지금 현재 고통받고 있고 망설이고 있는 중3 학부형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목적 중에 그렇죠. 하나인데,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절대평가가 도입되는 전제 조건으로 대학의 서열화 문제나 이 선발 방법이 대학이 절대평가의 목적 취지에 맞는 선발안을 확정해서 발표해야 학부모들도 수긍을 하고 예측 가능한 대비를 할 수 있는데, 대학은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 제도를 도입해 놓고 있으니까 대학이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나오는 어떤 그 대응 자세들을 보면은 절대평가가 되면은 학교마다 우리는 논술을 하겠다, 내신을 더 추가하겠다. 대학은 분명히 지금 머리에 두고 있는 게 상대평가에 의해서 뽑겠다는 이런 그 무게중심을 갖고 있는데, 제도는 절대로 가고 있으니까 이 괴리 사이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면은 제도와 대학의 선발 과정에서 고래 싸움에 학생과 학부모라는 시험은 등 터지는 이 고통스러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해소책이나 해결책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일부 네. 때문에 내 전체를 진행할 수 없다라는 건 저는 정말 반대합니다. 네. 사실 그 말씀 주셨는데 네네. 우리가 1안, 2안 모두 부분적이냐 전면이냐 네네네. 절대평가잖아요. 여기 1안으로 가든지 2안에 관계없이 네. 서울 지역 상위 이제 대학들이 네네. 이미 이제 그 수능 이후에 어떤 대학별 고사를 발표했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면 경희대하고 한국외대는 이제 대학별 고사를 우리가 또 다른 사교육비를 우리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내신으로 가겠다 했는데, 여기도 좀 문제가 있어요. 사실 내신은 우리가
기존에 이제 애들이 이미 그 학생부 종합이나 학생부 교과에서 받았는데 정시까지 내신을 주면 1, 2학년 때 내신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사실은 자기 원하는 대학에 못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양대라든지 한양대는 약식 논술을 추구하겠다. 서울대 성균관대는 지금처럼 구술 면접을 하겠다. 이렇게 상대 절대평가의 취지인 걸 무색할 만한 그런 제도들을 이미 실시를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들은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절대평가하는 게 좋지만 대학은 입장에서 보면 얘기를 많이 나눠보면 또 현실이거든요. 또 거기에 맞게 이제 학생의 어떤 그걸 선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선발 기준이 없으면 참 어려워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사실. 네. 여기 나오신 패널 선생님들께서는 절대평가로 가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교육개혁 운동을 하시는 두 분 선생님들은 대학의 입시제도를 개혁시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모든 과목을 절대평가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입시 전문가 두 분 선생님들께서는 대학이 그렇게 할지 믿을 수 없으니 과도기적으로 그 입시제도의 수월성을 어느 정도 보존하면서 일부만 이제 절대평가로 우선은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뒤에 이제 8월 31일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란이다, 이안이다. 근데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이제 절대평가로 가는 길목에 있는데 어쨌든 결정을 하게 되면은 그 모든 과목 절대평가로 가든 이제 일부로 가든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보완점을 좀 얘기하면서 1안과 2안의 성격을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자, 그 국어 수학만 상대평가로 하고 모든 과목을 절대평가로 하자. 또 국어 수학을 포함한 모든 과목을 절대평가로 하자. 여기에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 것이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렇다면 그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도 이 고등학교 교육 내부에서라든가 이제 대학 입시 제도에서라든가 어떤 보완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점들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 회장님부터 입시 지도를 하고 계시니까 어떤 점들이 보완해야 될까요? 사실 그 1안이나 2안 모두가 보면 네. 어떻게 보면은 양극단을 좀 피하는 안이라고 봅니다. 네. 1안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 1안이 또 부족하다고 느끼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수학하고 국어가 굉장히 사교육이 심화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탐구 중에 한 과목을 또 우리가 상대 평가를 하는데 네. 이 안으로는 우리가 또 완전한 어떤 그 선발이 어렵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1등급 숫자가 지금보다 또 서너 배 늘어날 수 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반면에 또 절대평가를 찬성할 입장에서는 이거 전부 가야 되지 않느냐. 네. 이래 가지고는 그 2015 개정 교육과정 완전한 그 구현이 어렵다. 네. 서로 이제 상반되는데 교육부가 그나마 이제 이 극단을 피하고 1안, 2안을 좀 좁혔다고 저는 네. 보거든요. 네. 그래서 1안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땐 저는 1안으로 만약에 간다면은 네. 지금 이 탐구 영역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탐구를 한 과목을 상대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입시하는 입장에서 보면 학생들이 굉장히 쉬운 과목만 집중적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건 또 다른 어떤 그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큰 혼란이 예상되고요. 그리고 1안, 2안 모두 다가 공통적으로 또 저는 좀 문제점이 있다는 게 보는 게 뭐냐면 네. 수학인데 네. 우리 융복합형 그 교육과정을 구형하겠다 했는데 사실 보면 수학이 기존처럼 가형, 나형 돼 있거든요. 네.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이상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수학에 관해서는 교육과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융합을 해서 네. 쳐야 되지 않느냐. 뭐 네. 그게 이제 저는 상대평가로 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상대평가로 하던 예. 그다음에 절대평가로 가든 예. 가나양이 따로 있다는 말씀. 통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통합해야 되는 예. 가나는 이제 인문계
이과 이렇게 이 기존에 보면 하는 가형이 이과하고 나형이 네. 문과인데 똑같이 이렇게 도입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융북 진짜 교육과정 실현을 하려면 수학이 우리는 기대를 하기를 통합된다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4교시에 가탐, 사탐을 또 구별했어요. 한 과목을 선택했는데 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이거 없애고 공통사회, 공통과학 이 두 과목을 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만약 지금 이게 바꿀 수 있을까요? 지금 1안, 2안 딱 남았는데. 예, 못 네. 바꾸겠죠. 그게 아쉽고요. 그렇다면, 이제. 네.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걸 좀 약간 약간 융통성 있게 한다면은 공통 4교시에 공통 사회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네. 그나마 좀 융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학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하게 하고 네. 아니면 또 공통 과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또 사탐 과목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해서 네. 교육 과정의 취지를 좀 더 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네, 저 윤일은 이사장님, 지금 이제 과목 구조를 바꿀 수는 예.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 1안, 2안을 놓고 볼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느 것을 선택하든 문제점이 있으니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1안을 선택하면은 네, 사실은 1안에서는 국어와 수학과 탐구 한 과목이 상대평가인데 예, 예전에 지금 우리 민생님이 시험 쳤던 학력고사 시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흔히 우리가 입시 현장에서는 수학은 입시를 좌우하고 네, 영어는 입사를 좌우한다. 네, 참 농담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네, 지금 우리가 어떤 거 초중고 학생들 사교육비의 절대 다수가 수학인데 네, 예를 들면 인문계 과목 가는 학생도 지금 수학을 상대평가를 해야 된다면 이 수학의 비중이 너무 비대해져서 네. 1안으로 갈 경우에는 네. 이 사교육은 정말 엄청날 것이다.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국어하고 예, 수학하고요. 국어, 수학, 탐구 과목 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사교육비라는 게 5과목을 종전에 시험 치다가 한 과정에서 한 과목에 10만 원씩 50만 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했는데 네. 두 과목이 줄었다고 20만 원을 네. 문합이나 네. 혹은 적금을 넣는 게 아니고 네,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는 그 20만 원을 다시 3으로 해서 네, 한 과목에 종전에 10만 원 하던 사교육을 18만 원짜리, 뭐 16만 원짜리 과외를 해서 더 경쟁력 있는 과목을 만드는 게 이게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1안 또 그런 문제가 있고 네. 그다음에 2안의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전 과목이 절대평가가 도입되면은 지금 중3부터 입시 준비를 할 것이다. 네,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쯤 되면은 이미 절대평가 기준에 해당되는 그 항목들을 과목별로 뽑아서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하고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비교과 부분이나 혹은 학생부 교과에 집중할 수 있는 입시가 5년이 될 가능성도 높다는 이런 네. 우려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최근에 EBS 방송을 그 EBS에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EBS는 뭐냐면은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묶어서 세트로 해서 미리 준비하자 하면 EBS가 이 사교육을 선행학습을 없애야 한다는 되는데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EBS가 지금 교과서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우리 그 전집류 팔듯이 네. 묶어서 지금 선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게 도무지 네. 앞뒤가 하나도 안 맞고 네. 준비가 안 돼 있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제 생각은 네. 정부가 한번 내뱉은 말을 네. 계획대로 안 할 수 없다 이러지만 이것보다는 차라리 31일 발표보다는 네. 좀 더 토론을 하고 네. 정말 여러 경우의 수를 해서 좀 제대로 된 예측 가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네. 어떻게 이걸 발표를 하는 게 안 네. 낫겠나 안 되겠지만 네.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지금 영어 과목은 올해부터 수능 절대평가입니까? 그럼 영어 과목 사교육비가 줄었습니까? 줄어든 거 맞습니다. 예.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영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영어 과목은 줄어드는데 네. 만약에 1안이 채택돼 가지고 국어, 수학, 탐구 한 과목 하면은 영어 과외비를 문화생활비로 쓰는 게 아니고 그 국어, 수학 돈을 과외비로 빼서 쓴단 수학 말이죠. 과외비로 쓴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떤 경우든 참 이게 사교육비가 대학의 선발 방법이나 네. 이 부분이 아까 우리 곽 부장님이 정리를 하셨듯이 서울대학은 이런 식으로 하겠다. 예를 들면 성균관 대학은 이런 식으로 하겠다.
대학이 1안이든 2안이든 우리는 이렇게 보충하겠다 하는 보충하겠다는 게 네. 우리 두 분께서 참 그 소망하시는 그런 교육 목적 절대평가의 취지가 아니고 대학이 지금 우리는 이래 하겠다 하는 것은 상대평가의 어떤 방법을 도입하겠다는 거니까 네. 괴로운 것이죠. 그러면은 부모님들은. 모든 과목을 절대평가제로 바꾸면 예. 국어, 수학조차도 사교육비가 일단은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국어 수학에 대한 국어 수학에 모든 과액이, 과목에 예, 국어 수학에 이제 치중되는 네. 사교육비액이 편중된 솔림 현상은 줄어들지만 네. 그다음에는 국어 수학에 들어가는 사교육비가 전 과목 골고루 나누어서 분산되겠죠. 네. 예, 제가 꼭 한마디 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수능이 절대평가한다고 사교육 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교육 시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절대평가되면 학교 내신하고 학생부 종합이 중요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많은 학원들이 반반씩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 내신 대비를 반 정도 하고 있고 또 반 틈은 수능 대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애도 지금 고등학생인데요. 네. 보면은 내신 대비에 상당한 어떤 비율을 두고 지금 네. 이미 사교육 시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말씀 나올 네. 거라고 네. 생각을 했습니다. 네. 분명히 절대평가로 가게 되면 내신에서 분명히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할 것이라고 했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바라보지 않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교육이 수능에서 받는 그 가중되는 것들이 줄어지는 만큼 그리고 절대평가를 하면 우리 영어에서 보여줬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가 영어 절대평가하면서 분명히 줄어들었거든요. 분명히 사교육은 감소됩니다. 그러면 내신에 있어서 학교 교사의 재량으로 문답식이 아닌 거죠. 암기식으로 단순 반복의 그 교육은 이제는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절대평가를 한다는 건 창의적이고 융합적이고 복합적인 인간을 만들어낸다는 건데 그 교육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감시도 하고 그 보완할 수 있는 네. 부분들을 계속 연구하고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조금 황당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우리나라의 명문대를 이렇게 평준화를 만드는 건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이 서열화시키는 걸 완화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자사고가 폐지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적어도 뭐 3배수, 5배수 대신 그 역량은 각 대학에다가 그 역량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 틀 안에 박힌 생각만으로 정말 더 창의적인 생각들을 저희가 교육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 현실에 맞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학생들 분명히 한번 절대평가 원합니다. 학부모들도 절대평가를 분명히 원하고 있고요. 일부 네. 하는데요. 사실 여기가 이제 그 나머지 역량을 대학에서 선발해서 줘야 된다 생각하는데 저도 자식을 2명 키우는데 우리 자식을 저희 집 사람하고 저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좀 예를 들면 또 학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에너지가 있고 장난치는 애들은 전 좋아합니다.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 이렇게 평가하는 선생님도 있고 또 반면에 분잡다 이렇게 평가하는 선생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는 애들 보지도 않았는데 이 생활기록부 요것만 보고 면접 5분 하면서 이 평가하는 거지 과연 그러면 이것도 그러면은 정당한 평가인가 이런 또 의문도 생깁니다. 사실은. 네. 강주영 선생님. 예. 저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참 의아스러운데 학생부를 보고서 평가를 할 수 있느냐 그걸 평가할 수 있도록 살려야 되는 게 교사의 전문성 아닙니까? 그게 현재 안 되고 있으니까 학생부가 뭐 문제가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또한 무엇이냐면 그러면 지금처럼 암기형, 지식형, 암기형의 인재들은 이제 더 이상 키우지 않겠다라고 해서 만들어놨는데 그 변별력 때문에 다시금 시험 점수 1점, 2점 가지고 아 네가 1점 높으니까 넌 들어와. 근데 과연 합의하십니까? 수능 점수 2점 차이 난다. 그럼 그 2점 높은 아이가 실력이 높고 대학에서 훨씬 성취도가 높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없죠. 그렇게 못하는데 왜 우리 사회는 그렇게 선발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자기들이 바라는 인재상을 가지고 그에 맞게 선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60년 동안 안 바뀌었습니다. 이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건 학생들입니다. 그 학생들 고통 줄이겠다고 교육과정 개편했고 그거에 맞춰서 입시제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안 만들어지면 그건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게 시행되도록 하고 대학도
그렇게 되도록 이끌어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걸 이끌어내는 게 또한 교육부의 역할이고 학교를 정상화해서 정말 단 한 줄, 학생부의 한 줄이라도 믿을 수 있는 것. 우리가 판사의 전문성 어디서 나옵니까? 판결문에서 나옵니다. 의사들은요, 처방전에서 나오죠. 그럼 교사들은 사실은 그 학생부에서 교사들의 전문성이 드러나도록 해서 단 한 줄이어도 신빙성을 받고 신뢰성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그걸 지금까지 못 해왔는데 앞으로도 못 할 거니까 우리는 그냥 상대평가로 가자. 혹은 변별력으로 뽑자.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갈 때 대학을 이제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대학은 이제 쉽게 아이들을 뽑으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은 절대평가제로 갔을 때 어쨌든 그 대학 입시에 어떤 뭐 보탬이 되려면 보완을 하려면은 어떤 시스템들이 더 덧붙여져야지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수능의 문제점은 뭐냐면 네. 단 하루에 한 번으로 치는 시험이다. 네. 뭐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되겠죠. 네. 그런 게 이제 흔히 점과 선으로 얘기하는데 네. 만약에 변별력 확보가 수능으로 안 된다라면 내신에서 전공 적합성이 있는 과목들 있지 않습니까? 네. 혹은 관련성 있는 과목들에 그 내신의 상대평가를 가지고서 변별력을 부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내신은 계속 상대평가로 갈 테니까. 아니요. 이후에 절대평가 간다 하더라도 네. 그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교과 세부 네. 특성이나 이런 게 네. 있으니까 내신을 참고해서 네. 변별력 확보를 그러니까 일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수능에서 절대평가로 하면은 동점자가 많이 나오니까 네. 그럴 경우에 내신을 더 참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게 현재로서는 그 네. 방법인 거죠. 그런 대안이고요. 그 우리가 수능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수능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네. 수시가 이미 올해 74%를 뽑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학생부 교과로 40% 뽑고요. 종합이 20%대입니다. 이미 60% 이상을 수능 안 보고 거의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제 저희들이 이게 수능도 절대평가까지 하게 되면은 저는 좀 우려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이 1학년 때, 2학년 때 어떻게 좀 방황을 해서 학생부 교과나 종합을 좀 대비를 못하는 학생도 있어요. 또 검정고시 치는 애들도 있고 네. 이런 학생들에게 좀 더 정시를 통해서 좀 인생 우리 패자 부활점 가죠. 그런 기회를 주자는 거죠. 이미 수능 없이 뽑는 전형이 60% 이상 넘었습니다. 네. 예, 수능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요. 이미 그게 말하는 상당수에. 수능에서 최저 등급을 그 적용하는 없는 경우도 학생부 많고 종합고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대 정도 빼고 의치 굉장히 다 엎어지고요. 또 최근에 또 의대 같은 경우도 성균관대나 우리 지역의 어떤 개명대 보면 최저 학력 기준 없앴습니다. 종합전형 같은 경우 점점 그런 식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서서히 가고 있습니다. 왜 그래 도입했냐 물어보니까 대학들이 이제 학생부 종합을 5년, 6년 하다 보니까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어떤 노하우가 생겼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도입을 하고자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 회장님 방금 예. 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수능에서 동점자들에 한해서 내신 성적으로 예. 이 변별력을 확보한다. 그 의견은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자, 아까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수시에서 이미 학생부 교과하고 비교과가 이미 상당 부분 들어가 있는데 네. 여기다가 정시 모집까지 네. 내신을 이렇게 가산한다는 것은 네. 정말로 정말로 우리가 패자 부활전을 노린 학생들에게 엄청난 고통의 어떤 그 심적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은. 방금 네. 곽 회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면서 네. 좀 그 보충 설명을 하면은 네. 우리가 예를 들면 융복합 인재도 좋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요한 게 다양성 아닙니까? 다양성이라면은 입시에서도 다양성이 도입돼야 됩니다. 입시에서도 예를 들면은 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내신 관리 잘하고 비교과 열심히 한 학생도 수시로 갈 수 있고 또 기질상으로 보면 뭔가 탁 따라가고 이런 거는 적성에 잘 안 맞지만 예전에는 안 그랬습니까? 1, 2학년 때는 그냥 이렇게 중간 이하에 있다가 3학년 와서 정신 차려서 바짝 하면은 또 갈 수도 있는 네. 항상 우리는 이 뒤처진 자에 대해서 다시 기회를 줘야 되거든. 네. 그러면 내신을 반영하면 안 되느냐? 그러면은 수시하고 의미가 중첩되면 네. 정시에 의미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양성을 본다면은 여러 가지 제도를 우리가 같이 고려를 하고 거기에다가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학생들을 쭉 보면은 하여튼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게
예측 가능하지 않다는 거. 이 부분에. 그래서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가 이런 사회만 된다면은 모든 국민이 각자의 적성과 취향에 맞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그리고 걱정하지 않고 밥을 해결하고 자식을 키울 수 있고 노후가 보장되는 사회라면은 이렇게 목숨 걸고 대학 입시제도 이러한 이안 만들거나 말거나 알아서 하라 하지 이렇게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을 겁니다. 아이들이 고통받는 게 불확실성이 아니라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올해도 3월 달에 20명이 넘는 아이들이 자살했습니다. 그 학생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학생들을 점수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성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지 대학 입시의 불확실성이 고통을 주는 것보다는 그 모든 게 흔히 말하는 상대평가, 점수가 곧 아이 자신이 되어버리는 부모들 또한 그 점수로만 아이를 판단하는 이 현실이 아이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지 내 삶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입시제도가 있다라면 그 점수 때문에 애들 고통받지 않습니다. 내 삶을 그대로 반영하는 입시 제도라는 게 사회 자체가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북구식으로 어떤 그렇게 저희가 교육 운동을 바뀌지 않으면은 하지만요. 사실은 이런 논의는 어떤 교육 제도는 전체 틀로 보면 좀 하위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회 자체가 어떤 복지 국가로 가느냐, 아니면 보편적 그런 복지에 부분 저희도 충실하느냐. 고민하는데 이 부분에서 말씀하셨으면 하는 아니 이 부분이 위에가 같이 논의가 돼야 된다는 거죠. 되어질 말이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내신을 점수로만 어떻게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가질 수 있는 걸로 제가 앞서서 계속 반복해서 말했던 거는 열린 교실이었습니다. 교사 국어 교사라고 해서 국어 문제풀이를 제일 잘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소설을 쓰고 비문학에 관련된 것들을 직접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 많고 그런 연구를 계속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하면 이 사교육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부모들, 학생들이 정말 가장 고통받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부모인 입장으로 복잡해지는 입시 제도입니다. 그게 바로 수시였고 학종이었고 지방 학생들의 문제였습니다. 복잡해진다는 것은 블라인드를 쳐놓은 것처럼 투명하지 않고 모호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모호함 속에서 우리가 투명하고 공정하다면 어떻게든 해내겠죠. 근데 투명하지 않아요.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기준이 명확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내신이라는 거 각 학교마다 다릅니다. 편차는 물론 많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학교 교사의 역량에 따라서 자질에 따라서 얼마든지 탐구 영역들, 예술 영역들, 문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왜 창의적인 수업을 가기 위한 그걸 우리가 모색하지 않고 다른 본질들을 얘기하시면서 저희가 절대평가로 가자고 하는 거는 바로 이 본질들을 건드리자는 얘기예요. 개혁이란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교육 개혁해야 되고 교실도 개혁해야 되고 부모들도 모두 다 개혁해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겁니다. 낭떠러지에 있는 거예요. 절벽에. 그거를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게는 일안이다, 이안이다. 이 갈림길에 있는데 이제 의견은 이제 갈라지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답을 구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은 이런 논의들이 이제 반영돼서 그 결정하는데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 학부모시니까요. 이런 걱정은 혹시 없으십니까?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만 이 제도가 바뀌면서 네네. 항상 바뀔 때마다 이 지역에서는 정보도 좀 부족하고 또 지역 학교 학생들한테는 불리하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충분히 가질 네, 수 어떻게 있는 거죠. 보세요? 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 수시 정시 부분에 있어서 고3 부모님들한테 물어보면 수시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게 입학 사정 후에 그 관리들에 있어서 제대로 된 분석들이 통계 자료들이 나오지 않고 그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수시 비율을 좀 많이 줄이고 정시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절대평가로 가는 것과도 되게 상응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네네. 그러면 이 절대평가로 가는 것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현실적으로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 같은 그런 평가가 늘어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지역이 불리한 것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걸 살릴 수 있을지 그것을 생각해야 되고 모색해야 되는 거죠. 보완할 수 있는 것. 우리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요. 그리고 어쩌면 수도권이 더 과도하게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지역에서 얼마든지 교실 안에서 개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들도 많고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모 교사께서는 그 국어 수업을
단지 문제 풀이를 위한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분명히 교사는 교사 입장에서 그걸 평가 자료로 낼 수 있는 겁니다. 교사의 역량이고 자질이고 그거는 저희가 재량이고 건들 수 없는 것이지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확대되고 교사가 살아나고 학생들이 그래야지 살아나는 것이지요. 그렇다라면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좋은 말씀 하셨는데 물론 이게 학교가 변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우리 그 학부모님께서 말씀하는데 약간 그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게 정시를 늘리자 하면서 절대평가를 도입하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입시가 모호하다는 거는 주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학생부 종합을 두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또 학생부 종합을 또 도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잘 들으신 것 같아요. 늘리자는 얘기가 아니고 부모들의 불안함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수시가 지방 학생들 치고 부모님들 치고 수시 가고 싶다는 얘기 없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준비 자체도 어렵고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지. 학종이 나오는 이유가 사실은 적성에 맞는 학교를 가기 위함이고 자기 주도로 하는 학생들을 위함인데 그게 퇴색되고 그 블라인드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면접이라든지 그리고 고교 등급제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있어서도 안 될 것이지만 부모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생각하고 대학 당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것 이외에 실행되고 있는 것들, 시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그 불안함을 말씀드린 거지 부모님들이 수시를 왜 불안해하는지에 대한 그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 강주영 선생님, 그 수도권과 지역 간에 어떤 유불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게 교육부에서 일단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들을 뭐 공개한 적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이 없는데 일단은 2015년 수능 관련해서 이거 보시면 나오지만 서울과 지역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과목 1등급 학생들의 숫자와 비율인데요. 그러니까 서울하고 일단 경북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 수능으로 따지면은 3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서울에서는 0.3%, 경북에서는 0.1%인데 이걸 절대평가로 따지면요. 전과목 절대평가에서 1등급이 된다고 했을 때 서울이 3.9%고요. 경북이 1.9%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역 격차가 조금 줄어드는 게 있습니다. 물론 선발하는 대학에서는 힘들겠지만 이것이 결코 지역이 불리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거의 변별력의 수단으로서 그 내신 성적이 쓰인다라면 서울은 굉장히 그 치열하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전체가 1등급일 가능성이 낮고요. 지역은 대부분 1등급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이 유리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사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해 당사자에 의해서 유리하다 불리하다가 지역 안에서도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보다도 학생부 종합전형이 지금 실제 상위 15개 대학은 40%가 넘기 때문에 전체 모집에서 하나의 대세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그 곽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이 지금까지 수능 고득점을 위한 여기에 좀 더 신경을 썼다면 이제는 제도가 달라졌으니 그렇다고 이 개인이 우리 이 지역이 정부 시책에 한거를 하고 바꾸게 할 수 없으니 있는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미리 준비를 하고 학교나 혹은 이 대구 교육당국에서 학부모들이 의혹이 있으면 무언가를 하나하나 짚어서 의혹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불안한 요소가 있으면 불안도 해소해주고 또 이 대세가 되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대응 전략이나 매뉴얼이 나와서 조금 지역민들에게 사기도 북돋아주고 한번 노력해보자.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를 고조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곽 회장님, 학생부 종합전형의 중요성이 입시제도에서는 이제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이 수능이 강하고 그리고 지역의 대학들이 학생부 교과 위주로 많이 선발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이 학생부 종합 대비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그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3년 예고제에 의해서 사실 3년 전부터 학생부 종합 확대가 예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고등학교들이 지금 활발하게 지금 그 학생부 종합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연수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선진학교 가서 또 우리가 방문해서 어떻게 대비하는가 정보도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면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 학생부 종합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업이거든요. 수업이 일단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역 고등학교들이 학생 중심의 수업을 하면서 발표도 시키고 학생의 창의력도 이끌어내고 그래서 세분의 특기사항을 보면 3년 전에 비해서 우리 지역 고등학교의 어떤 그 쓰여져 있는 그 역량이 굉장히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께서는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교육 얘기를 하면은 참 끝이 없는데요.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지만은 마지막으로 꼭 하시고 싶은 말씀,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민정원 선생님. 오죽 생각을 많이 해서 나온 그런 대안 아니겠습니까? 네. 수능 절대평가제가 제대로 뿌려내려질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는 온 힘을 다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교실 안에서의 이런 창의적인 수업들, 그다음에 뭐 이런 토론 수업들 이런 것들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네. 교사의 자질도 높아져야 되고 수준 높은 교육의 질이 이어질 수 있도록 교사분들한테도 더 많은 노력과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강주영 선생님. 지난 60년 동안 우리나라는 점수 1점 때문에 대학을 뽑는 그 입시 제도의 교육이 흔들려 왔습니다. 근데 더 이상은 점수 1점 높은 학생을 뽑으려는 대학보다는 주어진 학생들을 진짜 좋은 인재로서 길러내는 그 교육을 경쟁하는 대학들이 되었으면 그러면 모든 교육이 정상화되지 않을까 그런 삶을 바라고 있습니다. 네. 우리 곽병건 회장님. 예, 우리 학부모님 그 조언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학교 현장이 먼저 많이 바뀌어야 됐고 지금부터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녀들을 보내주시면 잘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도 너무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일단 학교 생활 충실히 열심히 하는 애들은 교육 제도와 관계없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윤일원 이사장님. 예, 특히 지금 중3 학부모님들께서 실제로 혼란한 측면도 있지만 언론 등에서 문제 제기로 더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 네.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정말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융복합형 인재가 필요하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 갈 때는 지금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어느 점수를 몇 점을 받았느냐가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공부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기본에 충실하고 책도 읽고 열심히 생활하다 보면 부모 세대가 가졌던 그런 어떤 그 학벌, 대학은 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평생 걸어가면서 공부하는 삶의 태도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은 또 방금 곽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본에 충실하고 실력 있는 학생,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보상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좀 편안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대학 입시 제도만큼 중요하면서 문제점이 많은 제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입시 제도를 아무리 개선하려고 해도 결국 혼란과 불안, 새로운 경쟁만 부추긴다고 혹평하시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대학 입시 제도 문제의 본질은 제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학벌 위주의 경쟁 사회 구조, 다양성이 결핍된 획일화된 사회 구조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경쟁 사회, 획일화된 사회 구조를 더불어 사는 공동체 구조로 개혁하는 과정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시사톡톡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